우리 주변의 나르시시스트, 그들을 이해하고 나를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이나 직장 회식,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유독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온몸의 에너지가 전부 소진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늘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 자기 자신으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는 질투를 느끼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거나 구석에서 토라져 주변의 관심을 갈구하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무언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는 그 사람.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무대 위 소품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 혹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동생이 새로 만나고 있는 연인일지도 모르죠.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항상 기가 빨리고 지치고 이유 모를 짜증이 밀려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려운 사람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삶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처법까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나르시시스트와 단순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 즉 자의식이 과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종종 수프 비유를 사용합니다. 당근은 맛있는 수프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중 하나이지만 당근 그 자체가 수프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된 자존감이나 비대한 자아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대한 스펙트럼의 한 부분, 즉 재료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즘은 훨씬 더 복잡한 성격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변덕스러운 공감 능력, 즉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척하다가도 금세 냉정해지는 모습, 그리고 강한 특권 의식이 포함됩니다.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거만함, 과대망상,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조금 짜증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때로는 마치 서커스단의 단장처럼 유쾌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최고지. 하지만 자네도 정말 대단해. 라며 당신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도 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해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타인의 감정과 삶에 실질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적응적인 성격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로운 관계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정 안에 존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가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7살짜리 아들은 공포에 질려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이들을 위해 머물러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던지는 영혼을 갉아먹는 질문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두려워하는 상황. 이것만으로도 그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가사 법원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복수하고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육권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연기하며 당신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판사들은 특별한 학대 증거가 없는 한 양육 시간을 50대 50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이는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부모와 단둘이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장 떠나세요. 라고 명쾌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 분쟁이라는 진흙탕 싸움을 견디며 아이가 학대적인 부모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최소한 내가 아이 곁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인가? 이 두 가지 끔찍한 선택지 사이에서 부모는 고뇌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인 준비입니다. 첫째,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세요. 결혼 상태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만으로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치료 동의를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당장 이혼할 계획이 없더라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십시오. 1시간의 상담료를 지불하고 당신의 재정 상태, 세금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이혼한다면 제가 마주할 현실은 무엇입니까? 양육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렌터카 계약서는 꼼꼼히 읽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건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양육권 문제가 사라지는 시점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 길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품은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출구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외부적인 경계 설정을 시도하는 것은 고슴도치를 껴안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의 어머니처럼 당신이 엄마, 앞으로는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수용하는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 뒤 그들은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신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침묵으로 당신을 벌하거나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경계를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버튼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내적 경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 안에서 세우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비이성적인 말을 쏟아낼 때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선언하며 싸움을 거는 대신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방으로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를 꺼내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저녁 약속에 항상 25분씩 늦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에게 제발 제 시간에 와 라고 화를 내는 대신 일행이 다 오지 않아도 먼저 주문을 받아주는 식당으로 예약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어떻게 우리 없이 먼저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비난할 때 당신은 그저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7시 약속이었는데 내가 오지 않아서 식당 직원이 주문을 먼저 받았어. 우리도 배가 고팠거든. 당신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당신의 저녁 식사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내적 경계입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당신의 행동을 전략적으로 조절하십시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내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즘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10대 자녀가 자기중심적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며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부모는 내 아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10대 시절은 발달 과정상 본래 자기중심적인 시기입니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혼란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섣불리 나르시시스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35살이 된 나르시시스트는 10대 시절에도 끔찍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끔찍한 10대가 모두 35살의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경우는 성인이 된 자녀가 나르시시스트일 때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손주가 생겼을 때 상황은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조부모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당신을 조종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손주들 볼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부모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키웠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는 소용없습니다. 온전한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슬프지만 당신의 아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을 만나기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어떤 춤을 춰야 하는지, 어떤 의례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손주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다른 사소한 요구들은 들어주며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의 진정한 북쪽, 즉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성인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늙은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집에 자기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재산 관련 위임장을 요구할 때는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재정적인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떠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 변하고 행복해지고 내가 받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을 나눌까 봐 두려운 것이죠.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람과 빠르게 관계를 시작하고 소셜미디어에 내 인생의 영웅,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사랑 같은 글을 올리며 행복을 과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치료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관계에 대해 더 요란하게 떠들수록
그 관계는 실제로는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은 보여주기식 쇼입니다. 그것은 깊이와 진정성이 결여된 연극일 뿐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그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쇼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진짜 슬픔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텅 빈 껍데기를 다음 무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인 사이코패스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스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차갑고 냉혹하며 극도로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한 청취자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졌으며 새로운 부유한 여성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아버지의 거짓된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에게 경고해야 할지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당신의 선한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 싸움에 뛰어드는 것은 당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당신 자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당신이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둘째,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적 경계와 전략을 세우는 것. 셋째,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은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을 우리 주변의 나르시시스트, 그들을 이해하고 나를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이나 직장 회식,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유독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온몸의 에너지가 전부 소진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늘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 자기 자신으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는 질투를 느끼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거나 구석에서 토라져 주변의 관심을 갈구하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무언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는 그 사람.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무대 위 소품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 혹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동생이 새로 만나고 있는 연인일지도 모르죠.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항상 기가 빨리고 지치고 이유 모를 짜증이 밀려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려운 사람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삶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처법까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나르시시스트와 단순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 즉 자의식이 과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종종 수프 비유를 사용합니다. 당근은 맛있는 수프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중 하나이지만 당근 그 자체가 수프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된 자존감이나 비대한 자아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대한 스펙트럼의 한 부분, 즉 재료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즘은 훨씬 더 복잡한 성격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변덕스러운 공감 능력, 즉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척하다가도 금세 냉정해지는 모습, 그리고 강한 특권 의식이 포함됩니다.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거만함, 과대망상,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조금 짜증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때로는 마치 서커스단의 단장처럼 유쾌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최고지. 하지만 자네도 정말 대단해. 라며 당신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도 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해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타인의 감정과 삶에 실질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적응적인 성격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로운 관계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정 안에 존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가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7살짜리 아들은 공포에 질려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이들을 위해 머물러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던지는 영혼을 갉아먹는 질문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두려워하는 상황. 이것만으로도 그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가사 법원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복수하고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육권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연기하며 당신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판사들은 특별한 학대 증거가 없는 한 양육 시간을 50대 50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이는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부모와 단둘이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장 떠나세요. 라고 명쾌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 분쟁이라는 진흙탕 싸움을 견디며 아이가 학대적인 부모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최소한 내가 아이 곁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인가?
이 두 가지 끔찍한 선택지 사이에서 부모는 고뇌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인 준비입니다. 첫째,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세요. 결혼 상태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만으로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치료 동의를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당장 이혼할 계획이 없더라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십시오. 1시간의 상담료를 지불하고 당신의 재정 상태, 세금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이혼한다면 제가 마주할 현실은 무엇입니까? 양육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렌터카 계약서는 꼼꼼히 읽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건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양육권 문제가 사라지는 시점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 길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품은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출구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외부적인 경계 설정을 시도하는 것은 고슴도치를 껴안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의 어머니처럼 당신이 엄마, 앞으로는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수용하는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 뒤 그들은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신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침묵으로 당신을 벌하거나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경계를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버튼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내적 경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 안에서 세우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비이성적인 말을 쏟아낼 때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선언하며 싸움을 거는 대신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방으로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를 꺼내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저녁 약속에 항상 25분씩 늦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에게 제발 제 시간에 와 라고 화를 내는 대신 일행이 다 오지 않아도 먼저 주문을 받아주는 식당으로 예약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어떻게 우리 없이 먼저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비난할 때 당신은 그저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7시 약속이었는데 내가 오지 않아서 식당 직원이 주문을 먼저 받았어. 우리도 배가 고팠거든. 당신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당신의 저녁 식사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내적 경계입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당신의 행동을 전략적으로 조절하십시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내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즘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10대 자녀가 자기중심적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며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부모는 내 아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10대 시절은 발달 과정상 본래 자기중심적인 시기입니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혼란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섣불리 나르시시스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35살이 된 나르시시스트는 10대 시절에도 끔찍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끔찍한 10대가 모두 35살의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경우는 성인이 된 자녀가 나르시시스트일 때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손주가 생겼을 때 상황은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조부모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당신을 조종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손주들 볼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부모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키웠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는 소용없습니다. 온전한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슬프지만 당신의 아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을 만나기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어떤 춤을 춰야 하는지, 어떤 유례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손주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다른 사소한 요구들은 들어주며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의 진정한 북쪽, 즉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성인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늙은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집에 자기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재산 관련 위임장을 요구할 때는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재정적인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떠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 변하고 행복해지고 내가 받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을 나눌까 봐 두려운 것이죠.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람과 빠르게 관계를 시작하고 소셜미디어에 내 인생의 영웅,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사랑 같은 글을 올리며 행복을 과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치료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관계에 대해 더 요란하게 떠들수록 그 관계는 실제로는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은 보여주기식 쇼입니다. 그것은 깊이와 진정성이 결여된 연극일 뿐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그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쇼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진짜 슬픔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텅 빈 껍데기를 다음 무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인 사이코패스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스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차갑고 냉혹하며 극도로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한 청취자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졌으며 새로운 부유한 여성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아버지의 거짓된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에게 경고해야 할지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당신의 선한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 싸움에 뛰어드는 것은 당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당신 자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당신이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둘째,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적 경계와 전략을 세우는 것. 셋째,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은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을 우리 주변의 나르시시스트, 그들을 이해하고 나를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이나 직장 회식,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유독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온몸의 에너지가 전부 소진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늘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 자기 자신으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는 질투를 느끼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거나 구석에서 토라져 주변의 관심을 갈구하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무언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는 그 사람.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무대 위 소품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 혹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동생이 새로 만나고 있는 연인일지도 모르죠.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항상 기가 빨리고 지치고 이유 모를 짜증이 밀려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려운 사람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삶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처법까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나르시시스트와 단순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 즉 자의식이 과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종종 수프 비유를 사용합니다. 당근은 맛있는 수프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중 하나이지만 당근 그 자체가 수프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된 자존감이나 비대한 자아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대한 스펙트럼의 한 부분, 즉 재료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즘은 훨씬 더 복잡한 성격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변덕스러운 공감 능력, 즉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척하다가도 금세 냉정해지는 모습, 그리고 강한 특권 의식이 포함됩니다.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거만함, 과대망상,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조금 짜증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때로는 마치 서커스단의 단장처럼 유쾌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최고지. 하지만 자네도 정말 대단해. 라며 당신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도 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해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타인의 감정과 삶에 실질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적응적인 성격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로운 관계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정 안에 존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가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7살짜리 아들은 공포에 질려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이들을 위해 머물러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던지는 영혼을 갉아먹는 질문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두려워하는 상황. 이것만으로도 그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가사 법원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복수하고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육권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연기하며 당신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판사들은 특별한 학대 증거가 없는 한 양육 시간을 50대 50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이는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부모와 단둘이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장 떠나세요. 라고 명쾌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 분쟁이라는 진흙탕 싸움을 견디며 아이가 학대적인 부모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최소한 내가 아이 곁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인가? 이 두 가지 끔찍한 선택지 사이에서 부모는 고뇌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인 준비입니다. 첫째,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세요. 결혼 상태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만으로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치료 동의를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당장 이혼할 계획이 없더라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십시오. 1시간의 상담료를 지불하고 당신의 재정 상태, 세금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이혼한다면 제가 마주할 현실은 무엇입니까? 양육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렌터카 계약서는 꼼꼼히 읽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건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양육권 문제가 사라지는 시점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 길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품은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출구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외부적인 경계 설정을 시도하는 것은 고슴도치를 껴안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의 어머니처럼 당신이 엄마, 앞으로는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수용하는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 뒤 그들은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신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침묵으로 당신을 벌하거나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경계를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버튼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내적 경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 안에서 세우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비이성적인 말을 쏟아낼 때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선언하며 싸움을 거는 대신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방으로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를 꺼내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저녁 약속에 항상 25분씩 늦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에게 제발 제 시간에 와 라고 화를 내는 대신 일행이 다 오지 않아도 먼저 주문을 받아주는 식당으로 예약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어떻게 우리 없이 먼저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비난할 때 당신은 그저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7시 약속이었는데 내가 오지 않아서 식당 직원이 주문을 먼저 받았어. 우리도 배가 고팠거든. 당신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당신의 저녁 식사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내적 경계입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당신의 행동을 전략적으로 조절하십시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내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즘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10대 자녀가 자기중심적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며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부모는 내 아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10대 시절은 발달 과정상 본래 자기중심적인 시기입니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혼란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섣불리 나르시시스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35살이 된 나르시시스트는 10대 시절에도 끔찍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끔찍한 10대가 모두 35살의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경우는 성인이 된 자녀가 나르시시스트일 때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손주가 생겼을 때 상황은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조부모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당신을 조종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손주들 볼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부모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키웠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는 소용없습니다. 온전한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슬프지만 당신의 아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을 만나기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어떤 춤을 춰야 하는지, 어떤 의례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손주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다른 사소한 요구들은 들어주며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의 진정한 북쪽, 즉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성인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늙은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집에 자기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재산 관련 위임장을 요구할 때는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재정적인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떠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 변하고 행복해지고 내가 받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을 나눌까 봐 두려운 것이죠.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람과 빠르게 관계를 시작하고 소셜미디어에 내 인생의 영웅,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사랑 같은 글을 올리며 행복을 과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치료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관계에 대해 더 요란하게 떠들수록 그 관계는 실제로는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은 보여주기식 쇼입니다. 그것은 깊이와 진정성이 결여된 연극일 뿐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그 새로운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쇼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진짜 슬픔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텅 빈 껍데기를 다음 무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인 사이코패스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스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차갑고 냉혹하며 극도로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한 청취자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졌으며 새로운 부유한 여성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아버지의 거짓된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에게 경고해야 할지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당신의 선한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 싸움에 뛰어드는 것은 당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당신 자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당신이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둘째,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적 경계와 전략을 세우는 것. 셋째,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은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을 우리 주변의 나르시시스트, 그들을 이해하고 나를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이나 직장 회식,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유독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온몸의 에너지가 전부 소진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늘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 자기 자신으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는 질투를 느끼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거나 구석에서 토라져 주변의 관심을 갈구하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무언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는 그 사람.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무대 위 소품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 혹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동생이 새로 만나고 있는 연인일지도 모르죠.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항상 기가 빨리고 지치고 이유 모를 짜증이 밀려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려운 사람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삶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처법까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나르시시스트와 단순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 즉 자의식이 과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종종 수프 비유를 사용합니다. 당근은 맛있는 수프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중 하나이지만 당근 그 자체가 수프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된 자존감이나 비대한 자아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대한 스펙트럼의 한 부분, 즉 재료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즘은 훨씬 더 복잡한 성격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변덕스러운 공감 능력, 즉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척하다가도 금세 냉정해지는 모습, 그리고 강한 특권 의식이 포함됩니다.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거만함, 과대망상,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조금 짜증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때로는 마치 서커스단의 단장처럼 유쾌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최고지. 하지만 자네도 정말 대단해. 라며 당신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도 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해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타인의 감정과 삶에 실질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적응적인 성격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로운 관계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정 안에 존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가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7살짜리 아들은 공포에 질려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이들을 위해 머물러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던지는 영혼을 갉아먹는 질문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두려워하는 상황. 이것만으로도 그가 좋은